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신문에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국민일보 인터뷰가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전 이걸 보고 느낀 건 일단 창당을 하겠다는 선언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들을 계속 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변한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내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네, 일단 이 전 대표가 지난날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지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소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게 당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는데 이 세상 모든 일이 이제 혼자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평가들도 있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일방적인 방향만을 고집해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밖으로 나가는 결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의 손길을 내민 만큼 이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과 만나서 다양한 소통을 좀 나누는 과정들이 전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제가 좀 제대로 읽었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은 인터뷰를 소화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인터뷰 보니까 한 발 더 창당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터뷰 내용 보면은 날도 받아놓은 것 같아요. 네. 12월 한 27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치권에 입문했던 예. 박근혜 대통령 때 비대위원 임명된 날,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면 항시 단서를 붙여놓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어떤 그 여권 핵심부와 또 다른 뭐 협상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원상복구나 네. 원상복구에 준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 얘기입니까? 뭐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총선 관련된 역할이나 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야 뭐 차후 이제 드러날 것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런 걸 놓고 막판까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게 인요한 혁신위원장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만나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 갖고는 안 된다. 실제로 대통령이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 적어도 자기를 이렇게까지 징계한 거에 대해서 무슨 사과도 있어야 되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지고 제가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긴 당 대표였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추출되는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상복구되는 수준 정도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인터뷰만 봐서는 신당 쪽에 계속 가고 있고 나머지 공은 다시 한번 또 대통령과 네. 여권 핵심부의 윤핵관들에게 던져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제목으로 많이 뽑힌 게 신당 창당 얘기도 있고 네. 비명계 의원들 만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글쎄 제가 뭐 비명계 의원들을 다 접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다 아시지만 네. 우리 비명계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어떤 게 조직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몇 분이 이제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본인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굴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랄지 그런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계 개편이랄지 어떤 네. 큰 흐름이 생기려면은 가치와 뭐 비전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동력 같은 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과연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할 우리 비명으로 지칭되는 의원들이 현재 얼마나 되실지도 모르겠고 글쎄요 아직은 누굴 만났는지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평가하기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 인요한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좀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밝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언어의 뉘앙스 얘기를 하는데요. 인요한 위원장 조금 전에 YTN 나와서도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또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한국말을 구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충분하게 언어 뉘앙스에 대한 차이에서도 미묘하게 다 충분하게 전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거에 대해 발언에 이런 부분 오해가 있었다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온전하게 우리나라 말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갖고 있는 생각을 충분하게 카메라가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 앞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꽤나 무례하게 느껴졌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인터뷰했던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북한에 갔을 때 당시 미국 스파이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외모와 인종만을 두고 그렇게 모멸감을 줬던 내용들까지 인터뷰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이 불쑥 찾아와서 대화하기가 문내 거북했다면 그저 인요한 위원장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안 했으면 됐을 텐데 굉장히 좀 무례하게 느껴질 법한 발언들을 쏟아냈고 더군다나 환자 얘기를 꺼내면서 네.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얼마 전 안철수 위원장과의 설전이 벌어졌을 때 기자들이 묻는 과정에 아픈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뒤로 이거는 좀 조롱한 것 아니냐 문제를 여기니까 나중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평론가가 나와서 진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소송까지 붙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소장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어제 보니 안철수 위원장이 민사소송을 걸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아픈 사람과 대화하지 않겠다. 환자는 어디에 있다. 이런 표현들은 정치권에 있어서 굳이 불필요한 언어들을 이른바 혐오감 조장의 발언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이 대표가 어떤 정치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언어의 표현 이런 방식에 대한 내용들은 결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저희 YTN에 나와서 인터뷰를 꽤 긴 시간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볼 만한 내용을 하나 추려봤는데 녹취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 얼굴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얼굴이고 당도 대통령 얼굴이고 당의 지도자는 말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절하게 행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 말을 함부로 못한다. 그거는 대통령 문제가 아니죠.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판단하고. 그러나 제가 매주할 고주할 제가 정치한 그게 아니고 개혁, 혁신으로 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대통령 위에 올라가서 그거는 유교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야.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신이 뭐 이런 거 틀렸어 이렇게 하시오 안 하시오 말하시오. 그럼 저보고 대통령 위로 올라가는 거 뭐 월권이에요. 당 대표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줬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인터뷰도 제가 듣기에는 대통령에게 충원하는 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들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한 2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 근데 혁신위가 발족한 이제 왜 생겼는지 본질을 좀 돌아본다면 물론 뭐 저희들도 우리 당이 달려서 이겼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당과 대통령이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평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전환은 안 하겠다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한 겁니다. 네. 혁신위원회 전권을 준 거죠. 인요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만나고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가졌다고 한 거예요. 네. 저는 좀 전에 이제 부산 가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의 그 어색한 조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계속 통합을 얘기로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거나 메시지를 던지는 인요한 위원장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간 것도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에게 영어로 계속 얘기하고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거는 누구를 지칭한 건 국민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뭐 두 분 다 저는 좀 부적절하게 보였는데 근데 핵심을 좀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우리 김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 문제가 나오면은 자꾸 월권이라고 하거나 뭐 유교 문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랄지 국민들도 대통령과 이 수직적인 여당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총선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자체가 지금까지 단절돼 있었다. 이런 걸 근본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윤 위원장은 애써 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문제는 내 권한이 아니다고 옆에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부와 친윤과 영남 중진을 향해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은 본질을 회피를 계속하다 보면은 진정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님 어떻게 드셨어요? 일단 이용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를 뜯어고치라는 정부의 혁신위원장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당의 혁신을 주동해서 끌고 가야 되고 여기에 당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변화를 주는 게 이용환 위원장의 역할이겠죠. 네. 그 과정에는 건강한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 싶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용환 위원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내지르는 순간 이 관계성이 아주 이상하게 꼬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모든 내용들을 다 총괄적으로 담아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끌고 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당도 변화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반성이라는 키워드까지 꺼내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난날 시정연설에서의 변화를 가장 첫 번째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텐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 방향성에 대한 일들을 하나둘씩 차근차근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이용환 위원장이 요술방망이로 모든 걸 다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혁신위원장으로 주어지는 역할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용환 위원장과 혁신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을 뜯어고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거 지도부, 당 지도부 그리고 친윤 그리고 중진 의원들 이렇게 여러 그룹에 있는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혹시 지도부 오늘 회의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사전 회의를 늘 하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혁신위가 나온 두 번째 혁신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기득권, 그러니까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희생의 중요성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위원회 활동에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이런 일들의 힘을 받을 때 그다음 3호, 4호 혁신안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용환 위원장이 가고 있는 길에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결국 희생이라는 건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서 찍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내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았던 그 좋았던 권한들을 일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필요할 겁니다. 네. 이제 그것은 결국은 뭐 중진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과 가까운 누군가의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도부의 핵심적인 관계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시간이 좀 순차적으로 무르익임에 따라서 네. 이용환 위원장이 제안한 일들에 대한 화답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빗고르는 의도는 아니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2차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 정수 축소하는 거랑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용환 혁신위원장이 국회 혁신위원장은 아니잖아요. 예. 저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총선을 치르면서 다수당이 되게 된다면 얼마든지 법안 개정 과정을 통해서 국회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국회에 대한 혁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원 정수가 좀 줄여야 된다. 세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혁신적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발표하면서 총선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때 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당론으로 정리될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방향성을 잘 제시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혁신안 그리고 저는 권고가 나온 이후에 이제 시선이 많이 좀 쏠리는 곳이 김기현 대표 그리고 뭐 장대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본인이 전권을 줬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뭐 결단의 시점만 남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김기현 대표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본인이 당 대표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이용환 위원장의 강력한 요구죠. 이제 뭐 의결한 상태는 아니고 중진 당 지도부의 어떤 결단, 희생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쉽게 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좀 이따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뭐 김포랄지 네. 편입 문제에 있어서 그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영남 중진들을 배치하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는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부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떤 식으로 내려놓을지 고민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일단 1호 혁신안 같은 경우는 뭐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용어에서부터 대사면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징계 취소로 갔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해당자들이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발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 2호 혁신안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헌법을 고쳐야 되고 국회법을 고쳐야 되는 내용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하세요. 저보다 훨씬 잘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게 뭐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당 지도부와 윤핵관, 그다음 중진들이 그 지역에 나오지 말라. 그리고 수도권을 올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벌써 이제 던질 때가 서서히 이제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데드라인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시간을 넘기면은 이것도 빛바랜 퇴색된 혁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누군가가 영남 의원들 중에 벌써 이제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뉴한 위원장이나 아니면 혁신위원으로 있는 박성중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에 대해서 혁신위원들이 먼저 불출마 선언해라. 당신들도 내려놔야 되지. 왜 기득권을 다 갖고 있고 우리한테 희생을 해달라고 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스텝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힘을 받으려면은 이뉴한 위원장 진짜 혼자 단독으로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그 뒤에 힘을 실어주는 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호 혁신안까지 나왔고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3호 혁신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볼 텐데 여론조사 그래픽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전에 발표된 건데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이 생겼을 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가정을 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이 나왔을 때 지지율이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당도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여론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결론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좀 가져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지지율 그래픽만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경우가 우리 정치사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은 2016년인가요? 그때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성공을 했지요. 그때는 이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안철수 대표라는 이제 대선 주자급 지도부를 구성을 하면서 호남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신당은 사실 호남이나 영남을 타겟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세력이 더 붙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수도권 쪽을 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성향으로 보면 중도 성향의 네. 표심, 양쪽 진영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는 거기를 타겟으로 한다면은 그런 점에 착안한다면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적극적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거고 네. 소극적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당에 관심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우리 당 지지율을 앞에 네. 저기 윤석열 신당보다 많이 가져가고 나오고 예. 있어요. 근데 전 상황에서 연말 가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움직이겠다는 12월 말에 있어서 당시의 여론 지형이 그 시점의 여론 지형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봅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 기획단도 오늘 뉴스에 봤듯이 발족을 했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들 보실 때 강서 보궐선거에 안주하지 않고 네. 계속적으로 오만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혁신을 해나가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좋은 공약을 내걸고 정책으로 승부를 하면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지금 우리 당에서 가져간 지지율을 다 흡수하지는 못할 겁니다. 뭐 찻잔 속의 태풍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혁신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네.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면 네. 이준석 신당이 세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거고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뭐 지금의 여론조정처럼 예.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정을 해서 한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른바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많이 포집돼 있다라는 게 여론조사 네. 결과에 분명하게 나왔던 건데 네. 2주 정도 전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가장 바닥까지 여론이 내려갔을 때 조사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있는 뭐 지난 주부터 오늘자에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까지 쭉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 수치를 언급하면 또 여러 가지 네. 복잡할 테니까 예. 추세나 흐름이 있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앞서 우리 대변인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양당이 얼마큼 혁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 나가는지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신당의 가능성이 열릴지 아니면 그 신당이 정말 조그맣게 축소돼서 나타날지는 양당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전 대표가 그동안 추동하고 해왔던 많은 일들은 이른바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에서 기대해 있는데 지금부터 만약 신당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할 거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토가 아닌 내가 지향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기대감들이 꺾이는 이유는 진보 정당부터 이른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비명계와 다 손을 잡는 다소 어색한 정당의 모습을 그리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비전과 그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여전히 궁금증이 남거든요. 네. 결국 저는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양당의 혁신 경쟁을 통해서 네. 국민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거대 양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견제를 받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고요. 민주당 상황을 좀 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네. 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비명계를 어떻게든 잡아둬야 할 것 같은데 총선 기획단에서 좀 어떤 배려랄까요? 메시지를 줄 필요는 없습니까? 근데 총선 기획단은 모두 김영구 잘 아시지만은 어떤 공천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어떤 공천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좀 전에 첫 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혁신과 미래, 청년 큰 화두를 놓고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 22대 총선에 어떤 식의 방향을 잡아나갈 건가 네. 이런 걸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 정책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을 영입해서 배치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네. 대한 검토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비명계로 불리시는 분들이 총선 기획단을 뭐 약간의 의심을 하거나 실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총선 기획단은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곳이다. 그리고 구성원들을 보면은 우리 사무총장이야 당연히 지금까지 사무총의 역할을 해오신 분이고 네. 잘해오셨죠. 그리고 그 안에 민주연구원장도 있고 전략기획위원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분들을 보시면은 이른바 친명이라고 이렇게 규정될 만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조화를 이뤘고 거기에는 또 외부 인사로는 여성과 청년 몫으로 네.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 네. 정말 민생과 경제와 혁신,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아젠다는 뭔지 이런 걸 알겠습니다. 발굴하는 역할을 할 거로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한 주 휴가였는데 뉴스에 김포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느라 진땀을 좀 뺐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근데 네. 좀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가시화되고 또 경기도 인근 지역의 서울 편입 문제가 속도를 내게 되면 네. 경기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김동연 지사나 또 인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유정복 시장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심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김포시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일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시가 북부 특별자치도의 분야 만야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서울시 편입이 조금 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늘 나왔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김포에 관한 문제가 서울로 붙게 되면 인천이 조금 더 고립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일 텐데 네. 만약에 김포와 서울 인근 뭐 구리나 하남 등 서울 편입 문제가 가속화됐을 때 경기도 지역의 경쟁력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 또 인천시의 경쟁력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유정복 시장과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더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김포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이죠. 그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나 보니까 이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탑다운 방식은 지양을 해야 된다. 바텀업 방식이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포 문제를 꺼내든 건 사실상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딱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집권당의 대표로서 힘을 싣겠다고 선언했던 것이고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정부가 추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김포시에서의 밑에서부터 나왔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힘을 실었기 때문에 김포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들이 받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들이 지난날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된 단체장들의 의지를 갖고 진행이 됐을 건데 결국 주민들이 밑에서부터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고 막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최종적인 결정 과정까지 한 흐름을 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집권당이 힘을 싣겠다는 얘기들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화두를 던졌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게 답변이 될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태라니까요. 제가 그 3단계로 이미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는 교통 문제 해결하는 걸 1단계. 알겠습니다. 2단계는 지방 거점 도시 문제를 해결하자 먼저. 그리고 나서 3단계로 서울의 그 글로벌 경쟁력, 서울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3단계에 대한 해법을 저희들은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입장은 당의 입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발탕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거죠? 아마 예, 그렇죠. 언론이나 예. 저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자꾸 찬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당의 입장이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집권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이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아무리 선거를 5개월 앞뒀다고 이렇게 청소년 포퓰리즘으로 던지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당내에서 도봉이나 중랑 쪽의 당협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라고 합시다. 거기는 국토 갈라치기라고 했어요.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면 서울시장은 연구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천시장은 정치 쇼라고까지 했습니다. 멀리 대구시장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사전에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거를 다 결정된 것처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최구 의원은 김포시가 오랫동안 했다고요? 그거 아닌 걸로 지금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김포시에서 검토 보고서 한 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던져놓고 네. 여론 떠보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 배가 산으로 가니까 미안합니다. 네. 배가 산으로 가는 예.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이라는 말을 빼고 전국으로 메가시티 얘기하는데 그 방향이 맞습니다. 뭐냐면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돼 왔던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추진되고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 공약까지 만들어졌는데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하신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그 지역에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이걸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은 전 국토를 놓고 우리 정말 지역 소멸이라는 이 국가적인 난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김포에 있는 의석 2자리 그거를 예. 바라보고 이걸 내놓은 겁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분 반 쓰기로 하셨는데 조금 더 쓰셔가지고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네. 부울경 메가시티도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이 내용들이 현실화됐을 때 부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걱정과 우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고요. 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도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해서 적극적인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고 김포 주민들만의 목소리가 대변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기엔 당연히 이 통합의 주체가 되고 같이 대상이 되는 서울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1000만 인구가 무너져 있고 네. 1350만이 넘어가고 있는 비대화된 경기도 이 여기에 대한 인접구역의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에 맞물려서 국민의 힘이 주민의 목소리와 함께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